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야. 친구가 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이고 그게 정말 어떤 일일지 어떻게 알겠어? 친구가 말한 새로운 시도란 무엇일까요? 친구가 불쑥 내민 뜻밖의 제안은 안락사 약을 구했고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끝을 맞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함께 지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미도서상 수상자이자 25개국에 번역된 작가인 시그리드 누네즈의 장편소설 어떻게 지내요입니다. 뉴욕타임스 비평가들이 꼽은 올해의 책을 비롯하여 가디언과 피플 등 유수 매체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이 책은 옴기니 정소영, 출판사 엘리에서 2021년 8월에 출간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 작품은 누네즈의 최신작으로 죽음을 앞둔 친구와의 여행이라는 소재를 통해 죽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 여성의 삶 등 무거운 주제들을 감상적이지도 않게 그리고 가볍지도 않게 다루어 줍니다. 소설은 두 가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친구는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전 애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강연을 하러 다니죠. 개인의 죽음과 생태계 전체의 죽음, 불가피한 죽음과 불필요한 죽음. 이 두 죽음은 우리 대부분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의 관심은 무력하고 연약한 다른 존재에게로도 향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심지어 고양이에게도 그 고통과 상실을 어루만집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또 한편으론 잘 지내죠 라며 미리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기도 하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시몬 배우는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을 때 이 질문은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라는 뜻이므로. 당장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이 눈앞의 고통을 어떻게 할까? 저마다의 문제, 저마다의 답변. 그 무수하고 혼자인 문답들이 오가다. 친구는 암이 나를 없애기 전에 내가 먼저 날 없애려고 안락사를 선택하죠. 죽음을 앞둔 암 환자와 떠나는 안락사 여행이라는 언제라도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되려나 싶지만 소설은 그게 뭐 됐으냐는 듯이 흘러갑니다. 아직 실험 단계인 치료법 한 가지를 포함하여 내 친구가 받은 암 치료는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제시했던 기대치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보다는 친구 표현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했다. 실제 친구가 한 말은 당장은 파티장을 떠나지 않아도 된대였다. 이제 친구는 환희와 우울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환희의 이유는 분명했다. 우울은 글쎄 그 자신도 정확히 까닭을 몰랐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주의는 들었다고 했다.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하고 친구가 입을 열었다. 지금껏 내내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살 수 있다니 김이 빠지는 기분이야.
사실 암 진단을 받은 후 친구의 처음 생각은 어떤 치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생긴 암의 유형이 자신과 같은 단계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의 생존율을 알게 된 친구는 담당 종양 전문의는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찾아본 바에 따르면 50대 50이라고 했다. 고통스러운 치료가 몸을 축내며 길게 이어지리라고 예상했다. 그동안에는 몸이 아파 살아있다고 할 만한 어떤 생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10중 8구 자신을 살려내지도 못할 거라고 했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열심히 설득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대 50이면 확률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결국 설득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 자신도 그렇게 일찍 파티장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몰모토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의사는 거듭 그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친구는 그 명칭을 고수했다.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하나 있었다. 친구의 딸은 그저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결정할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모녀에게는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다. 서로에게 뼈 있는 말을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그 뼈를 다 모으면 골격 하나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친구가 농담삼아 말했다. 친구는 딸과의 관계에 대해 농담을 자주 했는데 유머가 늘 두드러진 면이었었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나름의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난 그 딸이 태어나던 때를 기억한다. 임신 중에도 유난히 힘들어했고 상고도 얼마나 호되게 겪었던지. 분만 후 출혈이 너무 심해 수혈을 받아야 했다. 괴물을 세상에 내놓으려면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봐. 친구는 나중에 그렇게 농담했다. 두 사람이 사는 곳은 3,000km 넘게 떨어져 있었고 친구가 암 진단을 받을 당시엔 서로 연락을 하던 때였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지 않았던 적이 아주 많다. 수년 동안 별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같이 사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친구가 내게 말했다. 결혼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된다 해도 놀랄 일도 아니지. 엄마가 결정할 일이죠. 그런 반응에 내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었다. 그 말에 더없이 잔혹하고 불길한 함의가 있다고 여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안겼을지는 알았다. 이 모녀를 생각할 때면 거듭 내 머리에 떠오르는 표현은 혈육답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오해만 있는 것 같았다. 한 지붕 아래에 살 때에도 애정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딸이 독립하자 그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럴 줄 미리 알았다면 하고 친구가 운을 떼었을 때 난 그 다음은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리라 보았다. 절대 아이를 낳지 않았을 거야. 실제로 친구가 한 말은 하나라도 더 나았을 거야였다. 옛날 옛적에는 병이나 장애, 애정결핍, 나쁜 행동거지 같은 어떤 특성으로 인해 자기 자식이지만 종잡을 수가 없거나 싫은 마음까지 들면 부모들은 도둑이, 많은 민담에서 이 도둑은 주로 악마나 요정이다. 진짜 자식을 훔쳐가고 그 대신 사실은 트롤이나 작은 악마인
인간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놔두고 갔다고 기꺼이 믿었다. 바꿔치기 된 아이라는 전설이 얼마나 아동학대를 정당해 왔을지 생각해보라. 체벌, 방치, 유기, 심지어 영아 살해까지. 세상에 나온 친구의 딸을 보는 순간 혹시라도 뒤바뀐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쉽게 치워버릴 수 있었다. 엄마처럼 예쁜 파란 눈에 눈동자 둘레로 금색 테두리가 있는 것까지 똑같았다. 하트 모양의 얼굴과 활 모양으로 흰 다리도 똑같았고 목소리를 구분하기도 힘들었다. 그런데도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게 한두 번은 아니었다. 내가 중세에만 살았어도 내 딸이 바꿔치기 된 아이라고 장담했을 거야.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우라가 치미는 듯 한숨을 내뱉었다. 그냥 내 딸 같지가 않아.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싹했다. 그리고 친구가 그 말, 이럴 줄 미리 알았다면 하나라도 더 나았을 거야를 했을 때도 역시 오싹했다. 하지만 이해는 됐다. 아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그래서 그 애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지금 딸아이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다 직구 탓만은 아닌 거잖아. 난 이해했다. 아니면 적어도 이해하려 했다. 친구는 또한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만사가 달랐을, 더 나았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내가 지금껏 들은 가장 슬픈 이야기다.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소설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 있다. 엉망진창인 자신들의 삶에 대해, 특히 불행한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종종 그 문장이 떠오른다. 다시 친구를 찾아갔다. 치료가 실패했고 암이 전이됐다. 친구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화가 잔뜩 나 있었다. 내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야. 친구가 말했다. 신에게가 아니야. 신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난 신을 믿지도 않는걸. 의사에게 화가 난 것도 당연히 아니고. 담당 종양 전문의와 의료진 전체를 사랑하고 존경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정말 친절했어. 그럼 누구에게? 나에게. 내 처음 직감이 옳았어. 그걸 따랐어야 했어. 이 모든 고문을 사서 겪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어. 구토, 설사, 피로. 끔찍해. 끔찍해. 그리고 결국엔 헛된 희망이었지. 헛된 희망에 절대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평생토록 용서할 수 없어. 평생토록. 마치 평생이 여전히 긴 시간을 뜻할 수 있다는 듯이.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친구가 말했다. 그래봤자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아마 몇 달? 기껏해야 1년이겠지. 아마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할 거야. 너무 겁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고. 발버둥 치고 고함을 지르며 세상을 뜨기는 싫어. 아, 안 돼. 왜 나야? 왜 나냐고. 울분에 터트리며 비난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공포로 반쯤 정신이 나가서 말이야. 하지만 오해하지 마. 친구가 말했다.
난 금욕주의자가 아니야. 극심한 고통을 겪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게 바로 고통이야. 고통이 가장 겁이 나. 고통에 시달리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릴 때면 그저 필사적인 동물이나 매한가지야.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지. 늙고 쇠약해진 게 아니잖아. 나는 평생 내 건강을 잘 챙겨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어온 탓에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의사 말이 심장이 아주 튼튼하대. 그게 내 몸이 계속 싸워나갈 거라는 말이 아니면 뭐겠어? 숨이 끊길 때까지 내가 시달리고 또 시달리게 될 거라는 뜻이지. 아버지처럼 의사들은 며칠 못 갈 거라고 했지만 그게 몇 주가 됐어. 아버지의 몸은 버티고 또 버텼고 돌아가실 때쯤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지. 끔찍한 임종이었어. 야만스러운. 누구든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돼.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할까? 입문서 같은 거라도 사다 줘. 아니, 책은 됐어.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아. 조사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우습지. 암 자체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 나 자신을 깨우치고 가능한 한 많이 알아내는 것. 한동안 그것만 바랬는데. 바란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정말이지 알아낸 게 무진장 많아. 상당 부분은 꽤 재미있었고 심지어 흥미진진했어.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그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하는 건지도 잊었어.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때로 자료 읽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 내가 왜 그걸 읽고 있는지를 잊었던 거야. 책 읽기가 그래서 놀라운 거 아닐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니. 하지만 이젠 아니야. 죽어가는 일이나 죽음에 대한 건 읽고 싶지 않아.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했다는 말 같은 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지금 그 주제에 관해 가장 훌륭한 책을 썼다 한들 난 그 책을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 글로 쓰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늘 같은 싸움, 정확한 말들을 찾으려는 그 싸움을 하며 생각해보면 내 삶의 저주지. 그러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나도 놀랐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걸로 글을 써야지. 마지막 것. 혹은 헨리 제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그것. 두드러지는 그것을 주제로 내 마지막 책을 쓰겠다고. 그 주제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지. 하지만 곧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다고. 친구가 되풀이했다. 다시 마음이 바뀌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겪는 걸 글로 적는다고 생각만 해도 멀미가 나. 어차피 아파서 멀미가 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죽도록 멀미나고 아프지. 아주 말 그대로. 무슨 말이 이러냐?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봐, 또 빌어먹을 단어 가지고 이러잖아. 어쨌든 내 말은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언어 가지고 씨름하는 일은 충분히 했어. 글 쓰는 일이 넌더리가 나고
단어를 찾는 것도 넌더리가 나. 할 말은 충분히 했어. 너무 많이 했지. 이제 바라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고 친구를 안심시켰다. 계속 말하라고. 그와 관련해 뭔가 새로운 말할 거리를 찾았을 때만 글을 쓰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잘 죽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아. 고통 없이. 아니면 적어도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지 않는 것. 침착하게 약간의 품위를 지키며 가는 거지. 깔끔하고 산뜻하게.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사실 자주 있지 않아.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 난 하루에 그 모든 일을 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었다. 어떤 글도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면 태어난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생각해봤냐고 물었다. 그리고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없냐고 물었다. 버킷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대체로 여행이 들어있다는 생각에서 한 질문이었는데 암 진단을 받기 한참 전에 친구가 그 용어에 격렬히 반대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흉측한 용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친구는 모르겠다고 했다. 맥없이 허공에 손을 저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 친구가 말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여기 누워서 생각을 하다 보면 특히 밤에 말이야. 그러면 마치 내게 남은 시간이 무궁무진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게 영원이겠지.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영원히 가까웠다는 친구가 말없이 동의했다. 때로는 무심결에 시간이 좀 더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 하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이상하겠지만 따분할 때가 많아. 그렇게 덧붙였다. 네가 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나갈까 나는 생각했다. 나도 정말이지 모르겠어. 친구가 말없이 답했다. 죽어가는 것이 결국 따분한 일이라면 그거야말로 좀 대단한 거 아닐까? 친구가 말했다. 친구의 전화기가 울렸다. 딸이었다. 비행기가 막 착륙했으니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가는 길에 뭐 좀 사갈까요? 그 틈을 타서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다. 저기 봐. 친구가 말했다. 병원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해가 막 떨어진 참이라 눈이 노을에 물들어 분홍빛이었다. 분홍색 눈송이라니. 친구가 말했다. 뭐 죽기 전에 저런 것도 봤네. 난 치욕스럽게 고통에 시달리다 가지는 않을 거야. 친구의 이 말에 난 놀라지 않는다. 우선 그런 말은 전에도 한 적이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 아마 친구라면 그럴 거라고 나 역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락사약을 구해놓았다는 친구의 말을 듣는 지금 전혀 다른 기분에 휩싸인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겠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다니 뭘? 도와달라는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이야.
도와? 후드에 경련이 일며 나는 만화에서처럼 침을 꿀꺽 삼킨다. 그 모습에 친구가 미소를 짓고 내가 죽는 걸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친구가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복잡하지도 않아. 정말 복잡한 문제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지낼까야. 일단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 당연히 웬만하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가능한 한 차분하게 이뤄졌으면 해. 친구가 말한다. 만사가 순조로웠으면 하는 거지. 어디 다른 곳에 가고 싶어? 여행을 가겠다는 게 아니야. 여행은 기분 전환을 위한 건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 아주 좋아했거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곳은 예컨대 일생일대의 로맨스를 경험한 그리스라든가 최고의 휴가를 즐겼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곳. 뭐 너도 다들 하는 말 들어봤잖아. 정말 행복했던 장소로는 절대 돌아가지 말라. 사실 이미 그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아름답던 처음 기억을 망쳐버렸지. 나는 나 역시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고. 짧은 여행에 반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어떤 조용한 장소를 찾는 거야. 멀리 떨어진 곳일 필요는 없어. 사실 너무 멀면 안 되겠지. 딱히 특별한 면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저 평온하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돼. 마지막으로 해야 할 생각도 하고. 숨이 가빠진 친구가 덧붙인다. 그게 뭐가 됐든지. 컵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저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달라는 부탁이구나. 난 정말로 집이 아닌 낯선 장소에 머무길 원하냐고 묻는다. 그 편이 일이 더 쉬울 것 같아. 친구가 말한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괜찮은 장소이기만 하면 말이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내 최고의 저작이 나온 경우가 많았어. 이를테면 교환 교수로 있을 때라든지 명상 수련회나 심지어 호텔에 머물 때 친근하고 익숙한 것들, 애착하는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둘러싸이지 않을 다른 장소에 있어야 더 수월하게 준비할, 놓아버리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틀린 생각일 수도 있어. 이 모든 게 그저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생각했고 지금 느낌으로는 그게 맞아. 이해가 돼? 그래,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장소를 찾아주거나 거기 자리 잡는 일을 도와줬으면 하는 거지. 아니, 친구가 말한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미 찾고 있기도 하고. 친구는 손등이 보이도록 한 손을 탁자에 올려놓고 떨리는 걸 진정시키려고, 아니 감추려고 다른 손으로 지그시 누른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야. 친구가 말한다. 물론 혼자 있는 걸 원하기는 해. 결국 내가 익숙하고 또 늘 열망했던 게 그거니까. 말기 한자라고 그게 달라지지는 않아. 하지만 완전히 혼자서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이고 그게 정말 어떤 일일지
어떻게 알겠어? 뭐라도 잘못되면 어떡해? 전부 다 잘못되면 어떡하겠어? 옆방에 누군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지. 난 평정을 유지하려고 말을 고르느라고 무진장 애를 쓴다. 그렇지. 내가 말한다.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모험. 모험이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모험에 나선 것이었다. 친구의 모험은 나의 모험과 완전히 달랐고 앞으로 아무리 함께 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는 다분히 혼자일 터였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적어도 둘이 있지만 떠날 때는 오로지 혼자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모든 인간 경험을 통틀어 가장 고독한 경험으로 우리를 결속하기보다는 떼어놓는다. 타자와 대다.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난 생각했다. 이 일이 시작된 뒤 나는 수많은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 한없이 이어지는 할 일 목록들. 정신이 파탄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라고 스콧 피츠제럴드는 언젠가 말했지. 내 방식은 목록을 만든 후 무시하는 것이었다. 목록을 만들고 나면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고 앉아서 새로운 목록을 만들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당연히 필요하지. 내일은 장을 보러 가야겠다. 그러려면 살 것들을 적어야지. 집을 다 풀고 햇빛 한 조각이 내려앉은 책상에 앉아 장 볼 것들을 적으면서 난 이런 대처법을 생각해내서 기뻤고 이 정도면 제법 차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 한쪽에 아름다운 앤틱 전신 거울이 서 있었다. 잘 겪어낼 거야. 그런 확신이 들었고 이 운 좋게 머리에 떠오른 말장난의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식탁에 엎어져 울고 있는 친구의 모습에 내 차분함은 산산조각 났다. 처음 떠오른 생각은 친구가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었다. 막상 와보니 결국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지. 이미 말했듯이 그런 가능성엔 대비되어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친구가 울부짖었다. 공포로 온몸이 타오르는 듯했다. 정신이 나가서 바로 지금 충동적으로 약을 먹어버렸나? 그랬을 리가 없어. 안 그랬을 거야. 잊었어. 뭘? 뭐긴 뭐야. 약이지. 달리 뭐가 있겠어. 침실에 서랍 안쪽에 숨겨놨는데 집을 싸면서 꺼내는 걸 잊었어. 난 마음이 놓여 거의 몸이 휘청였다. 다시 가야 해. 친구가 말했다. 물론이지.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자. 내일 말고 지금. 진심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혹시 잃어버리거나 잘못 둔 게 아닌지 확인해야 돼. 친구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누가 훔쳐갔거나 없어진 게 아니란 걸 말이야. 혹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건 아닌지. 약이 사실 내가 꿈속에서 지어낸 게 아닌지. 친구는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미친 여자처럼 정말 머리를 쥐어뜯는 게 아닐까 겁이 났다. 가야 해. 지금 당장. 나중에 친구가 침실의 새로운 장소에 약을 잘 숨겨둔 뒤 그리고 전날에 이어 다시 세련된 해산물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난 뒤 난 약을 두고 왔다는 건
사실 스스로 그 계획에 대해 갈등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다른 약은 다 제대로 챙겨왔잖아. 약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랄하네. 갈등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네가 그런 얘기한 기억 없는데. 뭐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 어쨌든 네 생각은 틀렸어. 내가 왜 약을 잊었는지 난 정확히 알아. 케모브레인이야. 케모브레인이 뭔지는 나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친구가 설명을 이어갔다. 기억력 쇠퇴, 주의력 저하, 멍해지기, 정보 처리상의 문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생길 수 있어. 치료가 끝난 후에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지. 인지기능 장애,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갈 수도 있어.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 한 번은 소포를 붙이면서 받는 사람 주소에 내 주소를 쓴 적이 있어. 신발을 사러 갔을 때도 분명 신어보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맞지 않는 신발이었어. 바지를 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열쇠, 지갑,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건 다반사고. 글을 쓴 뒤엔 수없이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앞서 보지 못했던 실수가 적어도 하나는 나온다고 했다. 이제 어떤 문제도 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겠어. 운전사에게 20% 하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당황해서는 $20라고 겨우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중요한 결심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 역시 케모브레인의 영향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사실 그날 아침 운동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애인을 만나러 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고 나중에 난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한 주 전이었다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을 거야. 친구가 말했다. 내가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았다.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집 문지방을 넘기 이전과는 다른 요소가 되었음을 우리 둘 다 예리하게 인식했다. 정말 이상해. 얼마 전 산책하다가 친구가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 몇 년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무슨 뜻인지 나도 알았다. 한 주 만에 우리 관계는 젊은 시절의 우정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훌쩍 자라났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이 친밀감 때문에 비밀이나 거짓말을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사람 마음에 든 적이 없어.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자기 말 맞다나 정말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그건 안 됐네. 손주들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란다니 얼마나 슬픈 일이야. 솔직히 나로선 걱정할 손주가 없어서 당연스럽지만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또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자신을 왜 낳았냐며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다. 그들 부모들이 접한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경고를 증거로 들면서 당신네 멍청이들은 자정 2분 전이 도대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때로는 묻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에 친구가 대답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이 그리워. 난 행복한 아이였거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성장기를 보낸 걸 아니까 특히 감사하지. 내 애장품인 작은 갈색 가죽 책가방을 흔들며
그 주에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내 모습이 보여. 그 가방이 아직도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만져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음악 시간이 정말 좋았어. 선생님이 레코드판을 얹으면 우리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고 노래를 잘 부르건 음치이건 다 같이 신이 나서 불렀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실력이 다른 소리가 섞이면 특별한 소리가 나. 많은 사람들은 귀에 거슬린다고 하겠지만 평생 난 아이들 노래소리만 들으면 특히 제대로 못 부를 때면 더욱 소름이 돋았어. 노래를 잘하면 예행 연습까지 한 제대로 된 공연이라면 천사의 노래처럼 들리긴 하지. 하지만 내게는 별로 자유롭거나 행복하게 들리지 않아.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 기억으로는 내가 유별난 아이는 아니었어. 친구가 말했다. 내 기억으로는 친구들 대부분이 학교를 좋아했어. 안 좋은 일도 물론 있었지. 아이들이 짜증내고 다치고 특히 정말 이해할 수 없던 한 여자애가 있었어. 위니, 똥쟁이 위니. 다들 걔를 싫어했어. 선생님들조차 싫은 내색을 감추려 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로서는 뭐가 그렇게 안 좋은 건지 확실치가 않았어. 그의 엄마가 정말 우스꽝스럽게 옷을 입히긴 했지만 빅토리아 시대 소설의 사파에 나오는 고아처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시커먼 단색의 맵시 없는 원피스를 입고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똑같은 옷본에서 떠서 집에서 만든 게 분명해. 정형외과 신발처럼 투박한 옥스퍼드화를 신고 다녔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법도 없었고 늘 혼자였고 구부정하게 낮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분명 눈에 안 띄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로서는 왜 그러는지는 몰랐지만 간혹 수업이 한창일 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칠판에 뭔가를 적고 계실 때 동물의 울부짖음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면 그 애가 고개를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끔찍한 광경이지만 동시에 너무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어. 몇몇 아이들은 웃기도 했어. 너무 놀랐지만 동시에 체면에 걸린 기분이었어. 친구가 말했다. 난 워낙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니 내가 고통에 대해 뭘 알았겠어. 무척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 내가 진정 연민을 느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늘 생각했지. 정말 이상했어.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이 동시에 찾아드는 느낌. 그건 어떤 거였을까? 그냥 불쌍하다는 느낌만은 아니었어. 그런 느낌은 전에도 자주 있었으니까. 그건 뭔가 더 거대한 감정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았어. 훌륭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기회. 난 말할 수 없이 기뻤어. 따돌림 당하는 이 가련하고 불행한 아이와 친해져야겠다. 난 내가 워낙 대단하다고 봤기 때문에 영광스럽고도 은혜롭게 내가 관심만 보이면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 아, 이 기사도적 충동에 온몸이 짜릿해지던 들뜬 기분이 지금도 느껴져.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친구가 말했다. 생각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 열쇠가 있어.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손을 뻗어. 내가 너무 오래 떠들어서 지루하겠다. 아니야. 계속해. 듣고 있어. 듣고 싶어.
계속해. 어린 시절이 그리워. 3학년 때 어떤 남자애가 날 좋아했어. 처음까지 했어. 정말이야.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한쪽 무릎을 꿇고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반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지. 반지가 있어야 하잖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우리를 둘러쌌고 다들 그 애를 보며 웃었어. 그래서 그 애는 골이 나서 일주일쯤 나한테든 누구에게든 말을 안 했지. 그러더니 어느 날 또 그러는 거야.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 얼마나 예쁜지. 정말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반지였지만 내겐 너무 컸어. 줄을 달아서 목걸이로 걸고 다닐 셈이었는데 알고 보니 훔쳤더라고. 큰 누나의 약혼 반지를 말이야. 안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어린 아이들만이 맛볼 수 있는 종류의 행복이 있지. 친구가 말했다. 내 말은 어릴 때는 딱 한 가지에 오롯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잖아. 내 생일에 자전거나 강아지나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했다고 쳐. 그럼 생일이 다가올 때까지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잖아.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져 소망을 이루고 꿈이 실현되고 그 무엇도 그것을 망칠 수 없지. 하나만 가져도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잖아. 하지만 어떤 나이에 이르면 그런 느낌, 그 순전한 행복감은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어. 이제는 단 한 가지만 원하지 않으니까. 일단 사춘기에 접어들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친구는 언젠가 이런 말도 했다. 만사가 끔찍하고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면 세상을 뜨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내가 사라진 이후 한없이 풍요롭고 한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어. 그마저 빼앗기면 이한이라고는 없는 거지. 그때 친구에게 말했듯이 나는 브론테 가족의 삶을 토대로 만든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은 삶이 두려웠기 때문에 삶을 끝내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이어서 말하길,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찬란하게 아름다운 오늘 같은 날이면 내 기억에 그녀는 바깥 어딘가에 분명 황무지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 조금만 더 살아도 상관없겠다 싶다고 털어놓는다. 우리는 집 뒤쪽 포치에 놓인 2인용 벤치에 같은 자세로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했다. 때로 팔짱을 끼거나 손깍지를 꼈다. 접촉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순간이면 내가 친구에게 위안을 주려는 만큼이나 친구가 내게 위안이 된다고 느꼈다. 이따금 친구는 손을 잡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어떤 말도 할 필요 없이 힘주어 꼭 쥐었는데 그럴 때면 내 가슴을 꼭 쥐어 짜는 것만 같았다. 금빛 시간, 마법의 시간, 레르블레. 변화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 둘 다 가만히 몽롱함에 잠기는 저녁 시간. 비스듬히 떨어지는 해의 빛이 잔디를 가로질러 올려놓은 우리 발에 닿는가 싶더니 느리고 긴 축복처럼 우리 몸을 타고 올라오면 만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당장이라도 믿을 수 있을 심정이었다. 달을 보라. 별을 세어보라. 거기 당신은 없는 모든 시간이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세상이 한없이
한없이 풍요롭고 한없이 아름다운 다 괜찮을 거야.